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주사 백신 접종의 구체적인 일정표를 공개했습니다. 내년 2, 3월, 즉 두세 달 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시작해서 11월 전까지 모든 접종을 마치겠다는 겁니다. 또 얼마 전 MBC가 단독 보도한 대로 얀센과 화이자는 이번 달 안에 최종 계약을 마치고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와는 추가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년 2월이나 3월 중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공급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는 계약이 완료돼 국내 공장 생산분 1,000만 명 분량이 도입돼 접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2월, 3월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부터 들어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접종을 시키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바백스와는 계약 의향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계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를 통해서도 내년 3월 이전에 1,000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얀센과는 400만 명분의 백신 도입 계약을 다음 주 중 마무리하고 화이자의 백신 1,000만 명분의 도입 계약은 최종 법률 검토만 남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내년 중으로 모두 4,400만 명분의 백신이 들어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유행 시기 이전인 내년 11월 중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백신은 접종 가능 연령과 효능이 다양해 개인이 백신의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 시설에 거주하거나 노인, 만성 질환자 같은 고위험군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입니다. 하지만 18세 미만과 임신부는 임상 자료가 없어 우선 접종 권장 대상에선 제외됐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가 있다 보니 우리 정부는 늑장 계약이다, 늑장 접종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여기에 작정하고 반박하듯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공개한 건데요. 보건복지부 담당하는 김하영 기자와 함께 궁금증 추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이렇게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늦은 겁니까? 우선 흐름을 먼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부가 선구매, 그러니까 백신 회사들과 선구매 협상을 시작한 건 바로 지난 7월부터인데요. 당시에는 어떤 백신이 개발될지 이런 실체도 없었고 당연히 백신의 안전이나 효과에 대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는 또 심각한 부작용으로 임상시험이 중단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백신 개발에는 보통 1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렇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1년 안에 이 개발하고 안전성도 검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 2, 3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때까지는 미국이나 영국의 접종 사례가 축적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안전성이 좀 더 확보될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얀센하고 화이자랑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아스트라제네카가 유일한 거란 말이죠. 자, 네. 여기부터 시작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개발사 중에서 임상 3상 진입 때까지는 개발 속도가 가장 빨랐기 때문에 먼저 계약을 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이 영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서류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의학 전문지 란셋의 동료 평가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 뒤에 계약이 진행된 얀센이나 화이자, 또 모더나의 백신도 계약이 사실상 마무리돼서 이 개발에 성공한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도 1,000만 명분씩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만약에 미국 FDA 식품의약국의 어떤 사용 승인이든 어떤 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그럼 우리도 사용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던데 맞습니까? 누차 얘기가 나왔지만 아닙니다. 만약 미국 FDA나 유럽 EMA에서 승인을 받는다면 물론 한국 식약처가 심사하는데 부담도 줄이고 참고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 자체로 식약처의 승인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국내에서는 식약처의 독자적인 승인권과 심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식약처가 효과가 충분하고 또 부작용 우려도 적다고 한다면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확보한 백신이 이제 4,400만 명분이라는 게 정부 발표였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이제 인구의 몇 배를 확보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야 그럼 우리 좀 적은 거 아니야? 이런 지적 반, 의심 반이 있던데 이것도 맞는 겁니까? 그렇게 많은 백신을 확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백신 개발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여러 곳에 보험을 들어두는 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정부는 제한된 자료 내에서 검증 절차를 최대한 거쳤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백신들을 고른 거여서 그 정도면 충분한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4,400만 명분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80% 이상이 맞을 수 있는 양이어서 이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 백신은 유효 기간도 6개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남으면 자칫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국에서 개발하거나 미국 정부가 조달한 백신은 미국에서 우선 쓰게 한다는 미국의 행정명령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 백신 공급에 차질이 있을 거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두 행정명령과는 무관하게 계약대로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시점에서 궁금한 대목 정리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회정책팀 김아영 기자였습니다. 자, 치료 병상을 기다리던 확진자가 또 숨졌습니다. 대신 이번에는 집에서 대기한 환자가 아니라 요양병원입니다. 이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대기하던 중에 고령의 확진자가 잇따라 숨진 겁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 간병인과 입소자 등 지금까지 128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동일 집단 격리됐습니다. 중증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해야 하지만 수도권의 병상이 부족해 확진자 92명은 계속 이 요양병원에 머물러 왔는데 그중 3명이 숨졌습니다. 70대 남성 2명은 지난 11일 확진 후 호흡곤란이 나타나 건강이 악화돼 13일과 14일 각각 숨졌고 지난 12일 확진된 80대 남성 역시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병상 배정을 못 받으셔서 못 가시는 거죠. 오늘 경기도에서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경기도에서 아직 병상 배정이 다 안 되고 있거든요. 경기도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환자 10명을 대구 경북대병원에 이송한 데 이어 오후 추가로 경증 환자 13명을 전남 목포시 의료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에서 아직까지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대기 중인 확진자는 251명, 대부분 중증 환자들입니다. 충북 괴산에서도 괴산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던 50대 환자가 오늘 새벽 숨졌습니다. 지난 16일 코로나19에 확진됐지만 전담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의식이 저하돼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16일에 양성 판정을 받았으니까 오늘 중으로다가 병상 배정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로 넘어오는 새벽 1시쯤에 사망을 하신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로 사망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일수록 증세 발현 후 중증으로 악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동 사이에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 2주일이 걸리거든요. 초과 사망 같은 위험을 겪게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야전병원 형태라든지 아니면 행정력을 동원해서 방역당국은 중환자, 준중환자 병상 55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주말까지 수도권의 700명 규모의 생활치료센터 2곳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대체 병상이 얼마나 부족한 건지 단적으로 지금 수도권에는 중환자 병상이 4개 남았는데 대기 환자는 500명 정도입니다. 대체 병상 확보가 왜 이리 더딘 건지 그 사정을 박윤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전국에서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은 45개. 하지만 수도권으로 좁히면 서울 1개, 경기 2개, 인천 1개 등 이제 남은 병상은 4개뿐입니다. 문제는 전체 확진자 중 7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에 취약한 60대 이상 환자가 매일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누적되면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지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3차 대유행 이후 지금까지 병상을 기다리다 숨진 환자는 모두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 하루 이상 치료시설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는 서울에서만 227명, 수도권으로 보면 496명에 달합니다. 2일 이상 병상 배정 대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서
병상 배정 대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 확진 당일 대기 환자까지 더하면 580명으로 오늘 확진자 수인 398명보다도 많습니다.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정부는 당장 연말까지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중환자 전담 병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건보공단 일산병원 등 현재 4곳인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해 내년 1월 초까지 중증 환자와 중등증 환자 병상을 각각 170개씩 확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하루 1,000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는 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늘어나는 병상에 필요한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의 등 공공의료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재난의료 지원팀 지원자 1,000명과 별도로 민간의료 인력을 최대한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1,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우리의 방역망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하다면서 3단계 격상보다 먼저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교회. 임시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틀 만에 교인 등 15명이 확진된 이 교회는 이달 초 현장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배 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 두기를 준수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예배 후 사적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금융회사에서는 13명이 새로 확진됐고 서울 용산구 건설 현장, 경기 부천 반도체 회사 등 기존 직장 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임시선별 검사소의 선제 검사에서도 10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62명, 사흘째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46명으로 연일 최대치를 보이고 있고 3단계 격상 여부의 핵심 지표인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934.4명으로 기준치 상단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3단계 상향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차근차근 준비는 하고 있지만 3단계는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현재 2.5단계에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란 겁니다. 3단계로 격상하지 않고 최대한 유행을 찾아들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함께 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어느 일정 지역만 3단계로 올린다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긴 보기 어렵다며 만일 격상을 한다면 논의 경과 하나하나 밝히면서 국민과 함께 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요즘 장 보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일부 매체에는 3단계에 대비한 사재기 현상이라고 보도합니다. 저희가 여러 마트를 돌아봤더니 3단계를 걱정한 사재기라기보다 그저 집밥에 충실하기 위한 넉넉하게 장보기였습니다. 무엇보다 3단계가 된다 해도 생필품 구입에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지만 평소보다 크게 북적이거나 줄을 서 있지 않습니다. 반찬 사러 나왔어. 집에서 필요한 거 하는 거지 지금 사재기는 아니에요. 오늘 쉬는 날이라 저녁 때 뭐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해 먹으려고 보러 왔어요. 3단계 격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생수와 라면, 물티슈 등 사재기 현상이 잇따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대형마트들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에서 10% 정도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집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매장 방문 시 한 번에 구매하는 양이 증가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지 그 사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3단계 격상은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고 만약 격상하더라도 생필품과 의약품 판매는 계속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마트나 편의점 같은 생필품 판매 쪽은 허용을 하되 입장 인원을 좀 제한하는 쪽으로 대형마트의 경우에도 생필품 구매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3단계가 되면 영화관과 결혼식장, 미용실의 영업은 중단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매장 안에서 먹을 수 없고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정부는 운영이 금지되거나 일부 제한을 받는 다중이용 시설이 203만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여러 나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 마크롱이 만나거나 식사를 같이 한 국가 정상급의 인사만 30명입니다. 모두 검사를 받고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벨기에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마스크를 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과 반갑게 주먹 인사를 나눕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는 당부도 했습니다. Et donc vraiment nous devons redoubler de vigilance, limiter les contacts avec d'autres foyers.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일부 정상들의 몸에 손을 대거나 가까이서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C'est-à-dire qu'il s'est isolé au moindre symptôme, et c'est exactement ce que nous disons à l'ensemble des Français. Il a fait un test au moindre doute, c'est ce que nous souhaitons aussi. Le tracing est en place. 마크롱의 확진 소식에 메르켈 독일 총리를 포함한 각국 지도자들이 줄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유럽을 발칵 뒤집은 마크롱의 확진은 본인이 방역 수칙을 어겼기 때문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 14일 OECD 사무총장과 만나서는 맨손 악수에 포옹을 하며 인사했고 16일과 17일엔 의회 의원 수십 명과 연이어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악수와 포옹 인사, 단체 식사 모두 마크롱 본인은 물론 프랑스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온 행동들입니다. Je pense que ça va faire beaucoup de personnes à isoler, bon, peut-être isolées à l'Élysée, ce qui veut dire il a peut-être pas respecté tous les gestes barrières non plus. Bon, voilà. 지난 일주일 사이 마크롱 대통령이 만난 정상급 지도자만 30명. 아직 다른 정상들의 확진 소식은 없지만 음성 판정을 받아도 자가격리는 피할 수 없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바로 간다 인권사회팀 김수근 기자입니다. 단속이 심해지자 주택가에 있는 노래방을 통째로 빌려서 불법 영업을 한 유흥업소가 적발됐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음지로 파고든 업소가 거기뿐일까요? 코로나19 확산을 어떻게든 막아보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견뎌내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늘 밤 성매매도 가능하다는 유흥업소는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도 단속은커녕 그냥 발걸음을 돌린 현장. 지금 바로 고발하겠습니다. 밤 10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순회역 근처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남성이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네, 모시러 온 직원이에요. 삼거리에서 외전하시면 되거든요. 이 남성을 따라 5층으로 올라가자 노래방이 나옵니다. 괜찮은 애들만 데리고 와서 이제 하는 거여서 그런 부분에는 손님 만족도들이 좋아요. 출입 명부를 쓰는 것도 체온 확인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여정업원들은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강남에서 영업하다가 지금 좀 안전하게 하려고 여기서 하고 있고요. 안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단속에 안 걸린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가 괜찮아요. 초경차가 안전, 포기하고 안전 하나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성매매를 암시합니다. 시간 1시간 10분이고 30분 생각하시면 돼요. 단속을 피해 장소를 옮겨 다니며 노래방을 빌려하는 원정 영업. 사흘 전 서울 강동구에서 성매매까지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영업 사실을 확인한 뒤 밖으로 나온 취재진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유흥업소 영업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전해드렸는데요. 네, 출동하겠습니다. 2명의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건물로 들어갔다 이내 발길을 돌려 나옵니다. 엘리베이터도 누릴 수 없고 저희가 4층에서 비상구통해서 철문을 올라가도 그 철문이 열리질 않더라고요. 음지로 파고든 업소들은 이런 단속쯤은 대수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강남 오늘 단속 심하게 나올 거라고 해서 다 문 잡고 구당 쪽에만 하고 있어요. 저희들 뒤 봐주면서 해주잖아요. 경찰이 다녀간 그 업소에 오늘도 문을 여는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오늘 영업하나요? 네, 하죠. 2차까지 다 포함해서. 제보자가 알려준 한 사이트에는 이 와중에도 은밀하게 문을 연다는 유흥업소 이름과 전화번호가 수십 개나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돼요? 오늘도 가능하시죠. 예약제를 받고 있는데. 이번엔 서울 강남 대치동으로 가봤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골목 안 작은 노래방으로 안내합니다. 초저녁에 예약이 한 5팀 있었어요. 예약이 좀 많았었거든요, 처음에. 코로나19는 걱정 말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형님들만 건강하시면 상관없어요. 단속이 심해졌다면서도 역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좀 욕심 부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많이 털렸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또 밖에 상황이 너무 막 경찰차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잠깐은 노래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다수가 고통을 감내하며 문을 닫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방역을 조롱하며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로 간다, 김수근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의 한 여관에서 불이 나서 장기 투숙 중이던 50대 시각장애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좁은 골목길에선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한 뒷골목 여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또 소화기랑 갖고 나와서 이렇게 가보니까 벌써 빨간 불이 이만큼씩 막 번져 있더라고요. 이 지붕이 다 타고. 불이 나자 여관 안에 있던 5명은 몸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54살 황모 씨는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여관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심한 화상을 입은 황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황 씨는 4년 전부터 이곳 여관 쪽방에서 장기 투숙 중인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여관에서 홀로 지내왔고 거동이 쉽지 않아 바깥으로도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잘 몰라요, 나. 장기 투숙객이래. 보통 거동을 하시거나 밖에 나오시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여관은 1층에 작은 방 10개가 빽빽히 들어서 있는 구조였고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여관 내부와 바로 붙어있는 음식점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 중 누군가 불을 질렀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여관 주인 등을 상대로 방화를 포함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경남 창녕에서 초등학생 딸을 가혹하게 학대했던 의붓 아버지와 친어머니. 학대를 견디다 못한 아이가 베란다를 통해 맨발로 탈출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법원이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실명과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들을 고소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가 묻은 머리카락은 온통 헝클어졌고 두 눈엔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프라이팬에 데인 손끝마다 잡혀있는 물집,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은 발바닥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9살 어린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의붓 아버지.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친어머니도 끝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어린아이가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학대의 죗값으로 법원은 부모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미 구속된 의붓 아버지는 징역 6년, 치료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친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친모가 과거 조현병, 피해망상 등의 진단과 치료를 받았지만 막내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친모가 주장해온 심신미약을 인정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또 면죄부가 주어졌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아이가 만약에 맨발로 탈출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도 어떤 참혹한 결과를 나타냈을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형이 너무 낮은 게 아닌가. 최근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실명을 관련 기사와 함께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 2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합의금 명목으로 200에서 300만 원을 요구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그분은 김포 사시는 분인데 번호를 알아내서 통화를 했더니 바로 합의 유도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300만 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의 학대를 피해 나와 큰아빠네 집에 가고 싶다던 피해 아동은 현재 경남 창원에 있는 위탁가정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년 전 서울 구의역에서 안전문 수리 작업 중 숨진 19살 김군을 두고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 없었을 거라면서 당시 사고를 김군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했다는 겁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5월 서울 구의역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19살 김모 씨가 안전문을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김 씨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에 열악했던 노동 환경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 한 달여 뒤 열린 SH공사 회의록. 당시 SH공사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안전에 대해 강조하던 중 구의역 사고를 언급하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면서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들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 메트로로부터 위탁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다.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됐다고 덧붙입니다. 당시는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던 점이 드러나는 등 김 씨가 열악한 비정규직 시스템의 희생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고 개인의 잘못은 없습니다. 임대주택 입주민에 대한 비하성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변 후보자가 당시 회의에서 공유형 임대주택에 공동식당이 필요한지 토의하다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먹지 미쳤다고 사 먹냐고 말한 겁니다. 변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직 후보자로서 더 깊게 성찰하고 무겁게 행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우입니다. 60대 자매가 타고 있던 승용차가 버스와 정면 충돌하고 불이 났는데 시민들 덕에 두 자매는 차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했던 언니는 끝내 숨졌고 장애를 가진 동생은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간중간 제동장치를 밟아가며 1차선으로 달리는 버스. 마주오던 승용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충돌합니다. 멀리서도 쾅하는 굉음이 들릴 만큼 큰 충격에 이어 승용차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추가 폭발이 날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 작업복 차림의 남성들이 소화기를 들고 뛰어와 급히 불을 끕니다. 현장에서 제가 일하는 상태에서 깡소리가 나길래 폭발한 줄 알고 뛰쳐나와서 보니까 도로가에. 버스에는 승객 없이 기사만 타고 있었지만 불타는 승용차 안에는 60대 자매가 의식을 잃은 채 갇혀 있었습니다. 불을 끈 공업사 직원들은 사고 차량에서 운전자와 동승자를 구출했습니다. 이미 시민분들이 환자 2명을 구조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두 분 다 의식이 없었고요. 한 분은 일단 몸에 골절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운전을 했던 언니는 끝내 숨지고 동생도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평소 지체장애 1급인 동생을 돌봐오던 언니가 사고 당일에도 동생을 태우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고 운전이 미숙해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다음 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밤하늘엔 마치 성탄 선물 같은 우주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초승달 옆에 이렇게 목성과 토성이 빛나면서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탄생을 찾아 떠나는 동방박사들에게 길을 안내해줬다고 해서 이른바 크리스마스 별이라고 불리죠. 목성과 토성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장면을 800년 만에 보실 수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 아래로 지는 초승달 위로 두 개의 작은 별이 반짝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목성과 거대한 고리를 가진 토성입니다. 두 별의 만남을 800년 만에 제대로 볼 수 있는 우주쇼가 펼쳐집니다. 400년 전에도 가깝게 만났지만 당시 햇빛 때문에 관측이 어려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 별의 이번 재회가 의미가 있는 건 예수 탄생을 위해 길을 떠난 동방박사들이 인도했던 예루살렘의 별, 일명 크리스마스 별로 불리기 때문. 학계에선 성경에 나오는 별이 당시 목성과 토성,
혹은 목성과 금성의 근접 현상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별의 만남은 해가 진 뒤 남서쪽 지평선으로 저녁 6시 전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오는 22일 새벽 가장 가까워져 하나의 별처럼 반짝이게 됩니다. 두 행성이 만나는 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녁 하늘 서쪽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바로 목성이고 바로 옆에 붙어 보이는 별이 토성입니다. 22일 이후 두 별은 점점 멀어져 앞으로 60년 뒤인 2080년에나 관측 가능합니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관은 전문가의 해설을 담은 우주쇼를 오는 21일 저녁 6시부터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서 정부가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당이 이번 임시국회 때 이런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1947년부터 7년간 제주 4.3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은 공식적인 집계로만 14,000명이 넘습니다. 1999년 4.3 진상규명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국가폭력의 책임을 인정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배상과 보상을 담은 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당정청 간 협의가 매듭져졌다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4.3 특별법은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막판 논란이 됐던 배상과 보상이란 용어와 관련해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을 담아 위자료란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신적 고통과 재산 위하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제주도민들의 명예회복과 관련해선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재심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유족들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72년 동안 빨갱이 폭도 누명을 써서 연좌제까지 이뤄오는 과정에 하고 싶은 말도 하지도 못하고 여야 합의하에 통과시켜 주기를 학수고대를 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보상금 규모는 1조 5천억 원 수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자료 지급은 2022년부터 시작됩니다. 이 특별법은 4.3 사건에 한정되지만 다른 민간인 학살 사건의 보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앞으로 논의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일본 니가타 지역의 모습인데요. 관측 사상 최대인 2m가 넘는 폭설이 내려서 차량 1000여 대가 하루 넘게 고속도로에 고립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폭설로 도시 전체가 마비되면서 코로나19 백신 운송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영 기자입니다. 일본 니가타현의 고속도로 16km나 되는 길이 눈에 파묻혔습니다. 도로 위에 갇힌 차량만 1000여 대, 꼬박 하루 넘게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現在午前7時13分です。立ち往生から私は24時間が経ちましたが、未だに前の車動く気配がありません。だいたいあと何百メートルぐらいですか？結構ありますよね。結構あります。1キロぐらい。 폭설에 갇힌 운전자들에게는 자위대가 투입돼 비상식량과 담요 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이 지역에 내린 눈은 2m. 일본에서 적설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차 지붕 위에 쌓인 눈은 마치 커다란 버섯을 연상시킬 정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고속도로에 고립된 운전자를 내일 중 모두 구조한다는 계획이지만 오늘 밤 다시 폭설이 내릴 수 있다는 예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도 역대급 폭설이 내렸습니다. 주차돼 있던 차들은 눈 속에 파묻혀 차창만 겨우 보일 정도입니다. 늘 복잡하던 뉴욕 맨하튼의 타임스퀘어는 밤새 내린 눈으로 도로 대부분이 통제됐습니다. 바로 옆 센트럴파크는 거대한 눈썰매장으로 변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뉴욕에는 지난 겨울 동안 내린 전체 적설량보다 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Stay off the roads tonight. Heed public messaging. Our plows need a lot of space to do their job. 뉴욕과 뉴저지 등 북동부 15개 주에 폭설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코로나19 진단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기 운항도 취소되면서 백신 운송도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I think this storm did disrupt some amount of the delivery of the vaccine. It will get there, but a little bit later, as opposed to it's a binary. It was going to get there. 정전과 사고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볼티모어에서는 착륙하던 비행기가 미끄러져 활주로를 이탈했고 고속도로 곳곳에서 벌어진 눈길 사고로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MBC 뉴스 손명입니다. 눈구름 뒤로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추위가 다시 심해지면서 잠시 뒤 밤 9시를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충북과 경북 북부 지방에는 한파경보가 발효됩니다. 이들 지역 기온은 영하 15도 아래로 가파르게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제천이 영하 19도, 대관령 영하 18도로 오늘보다 10도 이상 낮아지겠고요. 서울도 영하 10도가 예상이 됩니다. 강추위 속에 살얼음이 생겨서 도로가 상당히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동쪽 내륙과 동해안 지방에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의 대기도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그나마 주말 내내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등 전국의 하늘이 온종일 맑겠고요. 밤마다 울릉도 독도와 제주 산지에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춘천 영하 15도, 광주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서울 영하 2도, 대구 3도에 머물겠습니다. 그래도 찬 공기가 오래 버티지는 못해서 일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겠고요. 다음 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는 비나 눈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8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